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자, 오늘은 244년 만에 최고의 투자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배경은 미국의 멋진 도시 이 배경이죠. 자, 이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지기입니다. 자, 빅리치가 보는 경제 흐름 방송은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에 있음을 일단 알려드립니다. 자, 이 244년 만에 이 투자 기회라는 거는 미국이 탄생한 지 1776년 7월 4일날 독립기념을 했죠. 7월 4일날 독립기념을 해서 요번에 7월 6일이 독립기념일로 휴일이 됩니다. 이제 휴일이 연장이 되는 거죠. 자, 244년 만에 투자 기회가 정말로 오는 건지, 왜 244년이라고 했는지도 오늘 공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선언을 물론 이때는 굉장히 이제 혼잡한 상황이었죠. 영국에서 독립을 하려고 해서 막 복잡한 상황이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국이 이 화폐를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 화폐들이 그 변동 상황이 많았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면서 이 달러라는 그 화폐를 완성시켰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한 그 미국은 1944년 브렌트우드 협정이죠. 이 협정이고 어떤 거는 체제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협정이라는 거는 공정한 협정이 아니라 이 미국의 파워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무역의 거래를 달러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대신 달러를 가져오면은 이 1달러 밑에 항상 그 말이 써 있었죠. 31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내주겠다 하는 그 근본위 제도를 기반으로 한 달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수로 따져보면 76년 전에 시작된 달러의 포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붐이 온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붐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번에는 정말 부가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방송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 지금 이 기축통화가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군사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력 동반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축통화가 네덜란드도 있었고, 뭐 스페인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뭐 많은 나라들이 이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가 주도권을 서서히 뺏겨가는 거는 그 대표적인 게 군사력이었고, 두 번째가 기술력을 동반한 시장 점유율이었죠. 자,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은 영국이 가장 그 우선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증기기관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게 자동화되다 보니까, 또 나일론이라는 그 섬유가 나오고 굉장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우선 뭐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 해 가죠. 그 대표적인 게 인도였는데, 이런 무역을 먼저 트고 이런 그 새로운 기술력의 상품을 수출을 해서 이 인도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모두 탈취를 해버리고, 나라가 이제 그 가난하게 되자 저절로 이제 신탁 통치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 과거 우리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펼쳐 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도 교역을 하는데, 이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데 세상에 여기는 도자기도 차도 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영국보다도 기술력이 뛰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금은을 뺏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오히려 금을 왕창 갖다가 중국에게 계속 뺏기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 식민지인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양귀비 아편을 재배해서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군사력 기반으로 이 중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들은 뭐 마카오는 이제 뭐 그 포르투갈이나 이쪽에서 점령을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일단 정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지금도 제조업 기반이 아닌 서비스 기반이지만 모든 주 핵심이 되는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무기나 모든 부분에서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글로벌 나라들은 이 달러 부채를 왕창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막 이런 말도 있죠. 야, 급하면 달러 빚이라도 써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도 달러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달러빚을 쓰는데 아주 조건이 좋고 지금처럼 이자가 굉장히 싸고 달러가 각 국의 통화 가치에 비해서 아주 저렴할 때는 이거를 빌리기가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그 나라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이자가 올라갈 때는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죠. 그리고 이 부채는 고스란히 미국의 올가미로 이제 치부가 돼서 올가미에 이제 묶여버린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 올가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산에서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그 올가미를 놓으면은 절대 이 동물들은 한번 거기에 걸려들면은 후퇴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뭐 돌멩이를 단다든지 그 통나무를 달아가지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달러 부채를 거의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엄청난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자체가 1950년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재건도 된 게 지금 이 달러 부채로 일어선 경우의 대표적인 나라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50년에 6.25가 일어나서 다 망가진 나라가 지금 2020년까지 와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른 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자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모르지만은 이 달러라는 자본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뭐 일으켰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혹자는 뭐 일본에서 전쟁 보상금도 받고 뭐 우리가 스스로 했다 그러는데 전혀 이거는 아니고, 아니 어떤 그 미친 나라가 과거에 현대자동차에서 포니 자동차를 딱 만들었을 때 이 포니를 만들었을 때 그 깡통 같은 차를 미국에서 왜 수입을 해줬겠습니까? 이거는 자기들 그 달러를 전 세계에 이렇게 뿌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차를 갖다가 직접 거기서 폐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는 소비를 해서 각 나라의 달러를 계속 뿌렸다는 얘기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출품을 수출하게 만들어서 각 나라의 달러를 포석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포석 중에 하나가 가장 컸던 포석이 1960년, 70년대 베트남 전쟁이었죠. 전쟁을 하면서 무제한 달러를 풀면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소비국가로 기존의 다른 나라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소비를 해주는 그런 소비 체제로 바뀌어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미국은 더 많은 달러를 글로벌에 뿌리고 이 달러에 대해서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서서히 만들어 가는 거죠. 각 나라는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도 1970년대 그 핑퐁 외교를 통해서 달러 자본이 들어가고 그 자본으로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경제가 달러로 인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빚이 들어가면서 투자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완전히 이거는 글로벌 사채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채업자가 이자를 매달같이 받는 상황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누가 뒤집는다고요? 전혀 이거는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이 어느 정도 뭐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뭐 국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국채를 팔아버리니 만에 이런 위협을 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 부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화교 쪽 있죠.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대만 쪽이나 홍콩 쪽의 화교들이 중국에서 들어가서 지하자금으로 그림자 그 금융이라고 그러죠. 여기로 들어간 게 계속 아주 적게 잡아도 이게 이 3조 달러의 8배 정도는 된다고 그러니까 38에 24, 24조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거를 제외하고도 그러면 이 중국이란 나라가 24조 달러가 갑자기 빠져나가 버리면 이 나머지 달러가 없으면 당연히 얘들은 달러를 마련을 하려고 금도 팔아야 될 거고 뭐도 팔아야 될 거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아니면은 국가 부도를 낼 만한 그런 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죠. 자,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는 생각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중국은 3조 달러나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 자,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의 지금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그 달러 표시의 채권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그런 그 자금을 한꺼번에 빼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달러가 부족해서 부도가 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IMF라는 정말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그 방송을 듣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공감이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튤립 버블하고 닷컴 버블 1929년 공황도 준비된 붐이었고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다. 자, 이 달러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말 교묘하죠. 자, 튤립 버블, 닷컴 버블 이게 왜 나와? 이거 듣기만 해도 괴로운 거야, 이게. 자, 하지만 이 버블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는 정말 붐이 되고 누구에게는 버블이라는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자, 튤립도 자, 1,000원, 2,000원 하던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집안채 가격이니까 지금 뭐 강남의 집안채라고 따져서 10억이라고 따집시다. 2,000원짜리가 10억에 거래되기까지 1,000원에서 만원을 했을 거고 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100만원, 1000만원, 10억까지 이 가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호황을 누렸겠습니까? 닷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닷컴이 옛날에 지금 LG데이콤 있죠. 지금 LG U+ 같은 경우에도 액면가 5,000원짜리가 60만원짜리 가던 게 이 닷컴 버블 시대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은 이 5,000원에서 60만원에 판 사람은 이거를 우리가 붐을 제대로 즐겼다. 왜? 닷컴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닷컴 붐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5,000원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60만원에 팔고 나는 빌딩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새집도 사고 그 풍요로움을 누렸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은 성공한 투자자가 된 거죠. 하지만 이거를 60만원에 사서 120만원 가고 70만원 가는 걸 먹으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60만원에 산 거를. 자, 이런 현상을 보면은 야, 이게 정말
붐이라는 거는 정말 좋은 거구나. 자, 우리나라의 이 닷컴 버블은 이 IMF가 끝나고 나서 나온 그 Y2K라고 해서 2000년도 그 컴퓨터 에라가 나는 부분에 돈이 풀린 부분하고 또 새로운 이런 상황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닷컴 버블이라는 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때 풀리는 돈이 이런 닷컴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이 계기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붐을 즐기실 수가 있었겠죠. 물론 튤립도 뭐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결국 이 버블이 꺼질 때는, 자, 배를 타고 갔다가 굉장히 그 오랜 시간 지나고 네덜란드에 들어와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이 꿈에 부풀어 가지고 유리잔에다 튤립을 넣어놓고 술을 한 잔 먹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왔더니 이 선원이 이 튤립을 양파로 오인하고 그냥 씹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별것도 아닌 거를 우리가 집을 몇 채 값을 주고 이거를 사고 팔고 했네 하는 한순간에 이 버블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붐이 꺼질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 버블이 꺼져버리는 것.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순간에 이게 꺼지기 시작하더니만은 정말 이때는 인터넷 자체가 새로운 정말 등장이었고 대단한 거였죠. 자, 지금 보면은 뭐 5G가 됐건, 그리고 뭐 신성장주들 이 뭐 AI가 됐건, 또 자율자동차가 됐건, 이런 것도 보면 충분히 지금 이런 그 버블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제 봅시다. 이게 1929년 공황도 준비된 붐이었어요. 이때 여러분들도 보시면 경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 1929년 이전에 엄청난 자금을 풀어서 부동산 버블이나 경기 호황을 만들었다가 이거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나오죠. 결국 역사는 지나가면서 분명한 게 붐이 한번 나오고 거품이 꺼진 다음에 공황이 나왔다는 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도 우리가 영화 빅쇼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이거를 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거죠. 다만 시장 참여자들만 그거를 감지를 못했을 뿐, 이 서브프라임 자체도 아니 정말로 강아지 이름 고양이 이름을 대도 그 집을 산다 그러면 대출을 해줄 정도라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신용국가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의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 보통 2년 3년이라고 그러죠. 2년 3년부터 7년 8년까지 어마어마한 붐을 만들고 그 붐으로 인하여 그 거품이 꺼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집어넣었다는 거. 이 자금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뭔가를 위해서 이 주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붕괴가 한 번씩 나올까요? 이 부분은 분명한 거는 그 가는 과정에서는 붐이 나오고 거품에 거품이 터지는 게 나오고 또 가서 붐이 나오고 또 거품이 터지고 붐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달러는 이 글로벌 부채를 점점 늘려가면서, 아니면 일단은 처음에는 미국 내에서 이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하고 중동을 또 꼬셔가지고 모든 그 기름의 매매를 달러로 하게 만들면서 상황은 굉장히 바뀌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2008년도 서브프라임도 그랬다고, 2029년도 공황도 그랬다고, 물론 이 안에 그 아시아 외환위기나 뭐 이 미국 자체에 1980년대 또 프라자 합의나 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그 부가적인 뭐 1987년 블랙먼데이라든지 또 대부저축 그 사건, 뭐
여러 그 상황이 나오죠. 미국에서 뭐 경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러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매기기 위한 거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왜 봄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달러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얼른 보기에 항상 이 창피한 부분을 몇 번씩 거쳤어요. 서브프라임 이후에 중국의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베이징대 가서 강의를 하는데도 달러가 휴지가 된다는 그런 창피함도 당했고, 또 이 베트남 전쟁도 유일하게 지면서 굉장히 창피를 당했지만,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는 분명한 건 달러가 점점 자리를 굳혀가고 어느 나라도 그거를 도전을 할 수 없도록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요즘에 최근 들어서 유로가, 그 다음에 위안화가 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죠. 또 뭐 중국이 거래를 안 해줘 버리면, 뭐 유럽이 거래를 안 해줘 버리면, 이런 소리를 하고 뭐 중국하고 유럽이 짜고 달러를 안 써버리면 참 그 마음 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단순히 이게 정말로 그 아프리카식 계산이죠. 그쵸? 뭐 어떤 생각은 안 하고 100원 주고 물건 하나 사고 또 100원 주고 물건 하나 사고 단순하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 다른 나라들이 지고 있는 이 부채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합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외환보유고 3조 달러 가지고 그게 안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유럽에서 어느 나라가 됐든지 미국에서 돌아오는 만기 달러 채권을 연장을 안 해준다면 어느 나라가 되든지 먼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그리스가 망가지면서 유럽발 위기,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미국의 한 금융회사가 400억 달러를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이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부분이 미국의 한 은행이 그 400억 달러를 회수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었거든요. 자, 이게 한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부분인데, 이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이 달러를 사용하는 어떤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 강대국의 은행 하나가 한 나라를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달러를 만들어내는 나라의 파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IMF도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미국이 주도해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거의 일어났었던 일을 이 실화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대충 그 감은 잡으셨죠. 왜? 헤지펀드나 미국의 정부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공격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전에 위안화에 대한 헤지펀드 공격이 있었을 때도 희한하게 공격을 하면 보통 끝장을 보는 애들이 그것도 한순간에 공격을 하다 멈추더라고요. 그거는 미국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웠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달러 시스템의 확고한 자리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거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축통화에 대한 거를 탈환을 한다고 유로화하고 지금 위안화가 까불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IMF에서 이 중국의 위상이 커지니까 SDR 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준기축통화국의 SDR이죠. SDR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기축통화국에 집어넣어줬다 이러는데 이 자체도 참 멍청한 거예요.
이 IMF 규율을 보면은 이 15% 정도만 지분에 반대를 하면 이 그 법안은 절대 통과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미 미국이 이게 16%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 이상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뭔가를 또 노리고 중국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 IMF가 중국의 위상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이 그 준기축통화 SDR에 이 그 저기 뭐야 조건이 안 되는데도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뭔가 제대로 알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IMF의 법에서 이 미국이 반대를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법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로 그 똘마니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 지분하고 합하면은 그 부분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SDR 편입을 시켜준 것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봄을 준비하는 2020년은 제가 오프머미에서도 그러고 우리 카페에서도 계속 글을 써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2020년은 어느 때보다 가혹하고 정말 가혹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고 이거를 제가 이 1년 전,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2020년은 정말 힘들 거다. 그랬더니 정말 폭락이 나오고 정말 이런 폭락은 없었죠. 이 폭락의 반등 자체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여지까지 뭐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나 이런 걸 지금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나는 평생 처음 보고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에도 이거를 회복하려면, 이 정도 회복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렸다.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이게 바로 이게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뚫어버리는 희한한 상황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과연 우리는 이 주식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 패턴인지 상승 패턴인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저는 코로나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이 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거는 이 달러라는 놈은 분명히 어려움을 만들어요. 고통을. 자, 우리 IMF가 왜 생겨났는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이 1980년대는 프라자 합의라는 게 말 그대로 합의예요. 이거는 너무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일본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독일하고 그렇게 하자고 프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하고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를 지금 뭐 간다, 약세를 간다, 그거는 자기들 물론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달러의 강세냐 약세냐인데, 이 어느 때보다 가혹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항상 보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일본이 프라자 합의 이 직전에 달러 인덱스는 140달러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자, 이러면은 정말로 어느 나라든지 고통을 받을 때를 보면은 달러가 아주 강세를 보였다는 게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2020년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본 거는 언제 봤습니까? 103달러가 나왔던 부분까지도 있었죠. 요번에 달러가 103달러의 목표치를 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갔을 때도 상당히 괴로워했고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져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3월 19일 날 아주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제 그들은 이 달러 시스템은 자산을 가장 싸게 달러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사왔죠. 우리 IMF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채권 레버리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이 채권 레버리지나
이거는 정말 선진국에서 주로 쓰는 그런 투자 기법이고, 사실은 주식보다는 이걸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여러 번 지금 방송에서 이런 채권 레버리지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생략을 하는데, 잠깐만 이걸 얘기를 해보면 1조 달러를 가지고 이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8천억 달러를 빌려서 여기에서 나온 이자로 여기 담보물에 대한 이자를 갖고 이 담보를 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또 그 채권을 사서 이걸 계속 늘려가는 거를 제가 채권 레버리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자는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이 채권이 첫 번째 나온 이자로 이자를 이렇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담보로 빌린 돈은 충분히 갚아 나갈 수가 있고, 이게 정말로 1조를 가지고 이런 레버리지를 계속 늘려버리면은 정말로 1조가 100조가 될 수 있다. 1조가 100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원화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100조에 대한 레버리지가 일어난 거죠. 이 100조에 대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 원화가 1000원일 때 이직거리를 해 가지고 1조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100조를 만들어 놨다가 이게 환율이 올라 가지고 2000원이 돼 버리면, 얘네들은 1조를 가지고 들어올 거를 달러로 5천억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충분히 이 빚을 다 갚아버리는 거죠. 이 빚을 갖고 그 5천억이라는 달러를 들어와 버리니까 이 우리나라의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지겠죠. 이렇게 풍부해지면서 다시 원하는 1000원으로 가버리면은 이 5천억이 여기서는 2배가 돼버린 거죠. 1조로 다시 달러가 바뀌면서 이걸 도로 다 빼가 버리면은 이 1조 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5천억을 그냥 벌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게 달러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우리가 IMF 때 엄청 당했던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달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 물론 바닥에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 정도의 지금 이익을 보려고 이런 상황을 벌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달러는 지금 상승 패턴을 진행 중이죠. 그리고 글로벌 국가의 달러는 지금 엄청 부족해지고 있는 편이고요. 왜? 부족하지 않았으면 왜 우리가 통화 수합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가지고 미국이 RP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을까요? 자, 이제 이게 9월이 되면은 만기가 됩니다. 달러 그 수합한 부분이. 근데 이제 달러가 이 안에 도발을 하니까 요번에 거는 지금 그 일부 풀렸던 게 전에 지금 26일인가 26일인가요? 그때 100억 달러 정도 그 발행을 했던 게 지금 만기가 돼서 돌아와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죠. 자, 통화 수합을 했는데 과거 같으면은 이 달러 통화 수합한 게 전부 다 나가도 좀 허덕허덕 거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재밌는 게 나갔다가 또 들어와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달러를 풍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자, 만약에 채권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오기는 참 좋은 시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분명한 거는 위기인데 분명히 크게 해서 달러가 크게 부족했었는데 갑자기 또 달러가 풍부해지면서 희한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미 그 돈이 들어와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모든 돈이 그 돈이 채권을 사고 있던 거예요. 채권하고 선물을 사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채권을 사고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나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팩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바이러스가 2차로 확산될 거란 얘기를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왜?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팩트는 바뀌지 않고 이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달러 역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달러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잠시 들어와서 달러가 부족한 게 해소가 된 건지, 앞으로 정말 달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미국이 다시 2차 뭐 셧다운이 됐건 록다운이 됐건 간에 뭐 여러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지역별로 제가 그 록다운이 되고 셧다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미 지금 그 미국은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부족한 거는 팩트가 되는 부분이고,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확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너무 크게 확산이 되면 또다시 2차 경제 제재가 나올 수 있는데, 워낙 1차에 크게 한번 당해놔서 이거를 우리는 부분적인 록다운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지만 부분적인 록다운에도 분명한 거 공포는 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 다시 달러를 걷어들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글로벌 국가의 달러가 부족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개미들 투자자들이나 뭐 금융기관,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발행한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간접 상품인 ETF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분명한 거는 팩트는 달러는 부족하다가 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거는 제 그 방송 외에서는 본 적이 없을 거고, 제가 이거를 이게 2014년부터 이런 달러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린 부분인데요. 달러의 상승 주기를 주목하라 이 부분인데, 상승 주기가 7년 주기고 하락하는 주기가 10년 주기로 지금 이게 상하를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이 하 부분이 2014년부터 이게 2021년까지는 강하게 올라간다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세상에 또 달러 주기까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1973년도에 달러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 잔챙이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렇게 해서 몇 개국이 모여가지고 이 몇 개국 통화가 나중에는 이게 유럽이 통합이 되면서 EU를 쓰는 그 유로를 쓰는 나라가 돼가지고 유로, 엔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메이저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참 미국은 이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역프라자 합의를 전후해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어 놓냐면 이머징 마켓, 과거에는 이게 OITP라고 그래 가지고 그 Other Important Trade Partner라고 그래 가지고 이 메이저 6개국 플러스 나머지 26개국인가를 이걸 합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걸 브로드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고, 여기서 6개국을 뺀 거를 이머징 마켓 26개국만 넣은 거를 OITP라고 부르던 거를 요즘에는 이걸 또 바꿔 가지고 이머징 마켓 달러 인덱스라고 또 이걸 이 명칭을 바꿔놨더라고요. 자꾸 얘들이 이러는 게 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지만은 이미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마지막에 1985년 프라자 합의 이전에 가기 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죠. 이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물고물 올라가다가 여기서 고물고물 올라가다가
분명히 올라갔다 한번 꺾여서 크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이때는 분명한 게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실시한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일어났었는데, 이때까지 이 미국의 화려함이 소비로만 계속 이어지다가, 자 여기서 또다시 우리의 귀염둥이 트럼프가 레이건 대통령을 선망을 하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보호무역주의를 실행을 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6개월 이상이 진행되는 상승을 상승 패턴이라고 그러고, 6개월 이상 하락을 하는 패턴을 하락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상승 패턴이 7년, 하락 패턴이 10년, 상승 패턴이 7년, 또 하락 패턴이 10년인데, 요번에는 12년까지 끌다가 요게 다시 지금 상승 패턴 주기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차트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차트로 보면 이게 달라인덱스 차트인데, 자 여기 지금 상승 패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지, 하락 패턴으로 돌아서려고는 하지만 다시 이게 올라가서 이 트렌드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이 상승 패턴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011년 뭐 여기서부터 상승 패턴이 사실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올라갔다 이런 굴곡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부터 지금 이 주기로 보면 원래는 12년부터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걸로 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버팀을 하다가 2년을 까먹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본격적인 상승 패턴으로 우리가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 패턴이 이어지면서 잠시 올라갔다가 하락 패턴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연결하는 추세로 봐서는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락 패턴이라고는 일단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승 패턴 하에서는 달리 한번 우리가 다시 이거를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미국 연준에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드 웨이티드 US 달러 인덱스죠. 메이저 6개국을 가지고 나온 달러인데, 이게 지금 1973년부터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오르락내락 하면서 지금 1985년도 프라자 합의에서부터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게 7년, 여기 역프라자 합의까지 빠지면서 지금 이게 10년, 그리고 여기 또 7년, 그리고 여기 내려와 가지고 여기 좀 메이저도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2018년까지 밖에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요거 이제 따로 된 거를 찾아서 봐야 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아까 OITP 먼저 나오는데요. 브로드 먼저 보죠. 이 브로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데, 자, 왜 여기를 이제 봤느냐. 이 메이저 6개국하고 나머지 26개국을 한꺼번에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 지금 상승 패턴에서 이런 주파수가 우리 움직이듯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지, 이게 하락 패턴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자, 여기를 이제 맥시무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이게 몇 년부터 나오냐, 2006년부터 이 브로드 달러가 만들어져 가지고, 분명한 거는 여기는 이렇게 빠지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메이저 달러 인덱스로 봐서는 여기까지는 하락 패턴의 연속이었고, 자 여기서 보면은 2012년부터 이제 우리가 7년 주기 10년 주기로 이렇게 보면 7년 상승 10년 하락 주기로 보면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2년을 이렇게 오래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던 부분은 중국이 상당히 위안화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화 차트를 보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한번 시간이
날 때 오늘은 지금 달러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의문점을 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2014년부터 7년 주기로 본다 그러면 2021년까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거는 브로드는 메이저 6개국 플러스 26개국이 만들어진 달러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97달러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게 120달러까지 올라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최고점이 122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아니 자, 왜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메이저 6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부분도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도 많고, 이런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분명한 거는 이 글로벌에서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이 환율에 서로 비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게 외환이고, 이 그 원달러 환율, 뭐 이렇게 유로 원달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부분을 외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외환은 실질적으로 글로벌에서 달러가 풍부하냐 모자라냐에 따라서 이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글로벌은 분명히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 OITP인데, 이게 이제 그 이머징 마켓으로 이코노믹스 이제 굿즈 앤드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게 이머징 마켓 과거의 OITP 나타내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이 FRED, 그러니까 미국 연준 요 데이터 들어가시가지고 보면은 요 밑에 그 참여하는 국가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들을 이제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내용들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이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충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걸로 한번 보고요. 자,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여기 지금 얼마냐면 13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2020년이죠. 2020년 초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번에 그 반등을 하면서 이게 지금 129달러까지 떨어져서 지금 다시 요게 지금 132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뭐 이 월별로는 따지지 않고, 지금 2020년 초에 여기 지금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지금 이게 그 금융위기나 이런 건 아니, 경기 침체라는 거를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요것도 맥심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과거 2008년도에도 이런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회색 띠로 이거를 경기 침체였다고 연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위기라고도 부르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걸 위기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쭉 보시면은 2012년, 2014년부터 지속적인 지금 상승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2014년부터 7년간 올라간다 그러면, 7년 주기가 맞다 그러면 2021년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달러의 상승 패턴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국가에 달러가 부족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달러의 도발과 공격은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보셨지만 IMF도 나왔었고, 이미 1985년도 프라자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도 달러가 뭐 상당히 풍부는 했지만 벌어들이는 거를 봤지만, 결국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부분, 그동안 과하게
글로벌의 물건을 사주면서 소비를 했던 그 많은 달러들을 어느 정도 수거를 하면서 이 달러가 강세가 보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게 모두 미국이 뿌린 부채는 모두 회수를 하고 또 다른 달러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은 부채를 안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고 향후에 무역을 하게 되면서 무역수지 흑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미국은 나중에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은 이 지금 뭐 10달러에 그 수출하는 게 우리 이제 환율이 2배로 강해진다 그러면은 5달러에 우리는 이제 수입을 하는 상황이 되겠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10달러에 그 파는 거를 끝까지 10달러에 파니까 결국은 미국은 무역을 통해서 같은 금액이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을 팔고 많은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거는 지금 희한하게 이럴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세상은 지금 뭐 이 자연재해로 상당히 골치를 아프고 있어요. 미국만 지금 괜찮지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메뚜기 떼가 이미 그 인도까지 지금 진출을 해가지고 모든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유럽은 지금 가뭄으로 지하수까지 지금 다 말라가지고 농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중국은 지금 남부는 홍수로 지금 댐이 붕괴 일보 직전이어서 그게 만약에 붕괴되면 우한 지역이 또 홍수로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걸 보면 이거는 뭐 세상이 미국을 도우는 건지 정말 날씨를 조정하는 무기가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음모론까지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미국이 향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녹색불이 켜졌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달러의 도발이 나오는 거는 강세가 나왔다가 약세가 나와야지 분명한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붐은 달러의 약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뭐 너 달러 강세 간다며? 당연히 달러는 강세를 가서 모든 포지션을 다 구축해 놓고 과거에 프라자 합의가 됐던 뭐가 됐건 간에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이 붐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거는 이 붐을 다 먹어야지 되지, 이 붐 때는 즐겨야 되고 하는데 정말 이 붐을 즐기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붐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내가 현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붐을 준비했을 경우에는 이 100이라는 현금이 이게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일본이 이랬거든요. 달러의 강세에서 약세로 가는 상황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달러가 지금 뭐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대로 한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120달러가 올라가면 한 23% 정도, 한 25%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는 거죠. 자, 25%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뭐 한 30-40%, 우리나라 뭐 또 냄비니까 이게 한 40%, 30%,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30%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3일은 3, 3이 6, 한 360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한 1560원. 또 근데 이제 위기나 이런 게 나오면은 제가 한 1800원 정도로 보는 게 반드시 120달러가 아니라 130도 갈 수 있으니까 130, 140도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1800원 정도까지는 계산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8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왜 지금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채권 레버리지를 잔뜩 만들어 놨는데 한 2,000원 가까이 가는 게 얘네들한테는 최고 이익이죠. 갑자기 달러가 모자란다 그러면 2,000원도 갈 수 있는 게 그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겪었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으로 달러 강세가 나와버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미국으로 지금 달러가 가고 있고, 지금 미국의 경우는 이 주식이나 부동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주식까지 올라.
그러면 여기에 환차익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그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한동안 그나마 해외에 나간 사람들은 정말 좋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달러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거 달러를 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짜증나게 미국 주식을 올리는데 한국 개미들이 들어오고 중국 개미들이 들어오고 일본 개미들이 들어오고 계속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는 이거 달러를 지금 올려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개미들이 여기서 주가까지 올려주면은 이 비싼 달러를 가지고 지네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2,000원대 돌아가 버리면 떼돈 벌잖아요, 지금. 자, 요 달러 시스템이 봤을 때는 이 개미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달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비싸게 들어와 있는 달러로 들어와서 주식을 사가지고 한참 올려 있는 걸 이걸 개 박살을 내버려야 얘네들이 이걸 못 빠져나가죠. 이 위에서 산 애들이 이렇게 뽁 빼버리면 달러가 아무리 강세가 나와도 번전이라도 이 빠진 것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달러가 점점 강해지는데 주식은 점점 빠지고 있고 이 손실이 커져버리면 환전해서 가도 안 되니까 이거 절대로 손절을 못하게 만들어요.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서 가지고 있지, 물론 이제 이게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원화가 점점 약해지는데 어떤 겁인 사람이 여기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달러는 강해지는데. 그러면 달러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런데 점점 약해져. 그럼 역시 달러로 바꿔놓기 잘했어. 근데 여기는 완전히 개 박살이 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딱 2억 주고 들어갔는데 이게 1억이 박살 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1억만 건졌어도 환율이 점점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도 이게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까지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과거의 프라자 합의처럼 이게 원화가 다시 1,000원으로 가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1억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억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주식 투자해서 1억이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커지니까 1억 2천 됐어, 1억 3천 됐어,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던 환율이 무슨 절상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원화가 강세를 보여버리니까 이게 돌아가려니까 이게 5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일본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돌아갈 때는 아마 5천만 원 정도에 돌아갈 거예요. 왜? 원화가 점점 강세를 보이거든, 그때부터는. 그럼 원화가 점점 강세를 보이면은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막 들어와. 2억이 5천만 원 됐던 뭐하든 계속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달러 이 자본들도 들어와서 또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신나가지고. 왜? 이미 레버리지를 해놨던 거를 값으로 달러가 들어오는데 엄청 들어오다 보니까 원화가 엄청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풍부한 자금에다가 개미 투자자들이나 이 보험회사나 그 증권회사 얘네들도 이거 투자를 했던 부분들을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회수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봐도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돈이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몰리는 상황이 나오겠죠. 과거 일본이 그랬거든요. 과거 일본이 그러면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저는 이거 거품이라고 안 불러요. 붐이라고 부르지. 자, 붐은 달러의 약세로 시작된다. 이 달러가 여기 꼭지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붐이 일어났고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은 어마어마한 거품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이 우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그 작전이 약간 변형이 돼서 코로나라는 희한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게 바로 진행을 했어도 일본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그런 희한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경기를 멈춰버렸다가 풀었다가 다시 또 멈추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면 반복하면서
굉장히 달러에 대한 강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 붐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죠. 바닥에서 거품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붐을 정말 놓친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여러분들이 신분을 바꾸는 거를 부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붐을 제대로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 흐름에 대한 전망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달러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강세를 보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미국이 이 달러 포지션을 모든 걸 빨리 취해놨다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향후에 달러가 빠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올라야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지금 97달러에서 여기서 그 작전을 실행을 하면 반토막이 나면 이 달러 인덱스가 50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정도 하다가 50달러까지 떨어지면은 달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아 이거 뭐 달러 이거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달러 시스템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럼 멍청한 짓을 하게요? 78달러, 76달러, 뭐 90달러까지 80달러 이렇게 놀고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50달러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누가 달러를 신뢰를 하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러가 분명히 강세가 나올 거다. 어느 정도는 적어도 120에서 130, 40까지는 올라갔다가 빠져야지 이게 뭐 한 80달러까지 빠져야지 이 부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 달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댓글을 보니까 달러가 뭐 35% 정도 약세를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향후에 달러가 아주 강세를 보인 다음에 35%가 하락이 되든지 뭐 더 되겠죠. 근데 정말로 한심한 게 뭐냐면은 왜 기간을 얘기를 안 합니까? 올 연말까지 35% 빠진다면 이건 멍청한 소리고요. 자, 사람들은 이게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미래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어디서 뭐 이상한 그 월가나 이런 데서 뉴스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달러 35% 약해질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뭔데요? 이 35%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어떤 이 누가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할지를 모르겠지만은 제가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이거는 어떤 박사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했다 뭐 이런 댓글도 나오던데 이거 월간 뉴스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GDP 대비 M2로 나눠가지고 통화량으로 나눠가지고 그 달러하고 지금 그 미국이 이렇게 나눈 거하고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 어떤 박사가 얘기했는데 왜 너 이제 얘기하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아니 다 그거 알고 있는 건데 본인만 몰랐는데 딴 데서 보니까 그 사람이 한 것 같아. 저희 얘기요 2014년부터 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달러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러는 게 나아요. 아니 제가 뭐 항상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뭐 이게 잘난 체를 하는 거는 서로 아닌 거 아니에요? 경제를 알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먼저 얘기하고 누가 먼저 얘기 안 했으면 어때요? 아니 저도 어이가 없는 게 그래요. 뭐 어떤 유튜버가 미국의 뭐 자산 저기 대차대포 자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연준이 발표하기도 전에 작년 9월부터 이 자산이 증가하고 줄어들 거라는 그 예상을 하는데도 그건 뭐 지나가 버린 얘기야. 계속 방송을 봤다 그러면 그걸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누가 뭘 했으면 뭐 하냐고.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고 제가 설사 이 사람 방송이나 뭐 기사를 보고 제가 새로운 방송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이 나왔다 그러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전략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전략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움직여야지, 어떤 유튜버가 35% 달러 약세를 보인댄다, 이 근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는 그 방송 보지를 않았지만은 과연 그 사람이 최근에 그 경제 전망을 하면서 경제가 얼마나 맞았나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보고 한번 그 달러 35% 이렇게 해서 치니까는, 과거에 계속 틀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욕먹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분도 보니까는. 아니, 이게 정말로 경제는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엘리트들이고 학력이 없어서 망치고 이러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못 보는 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는 교과서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경제 예측이 안 된다고? 오늘 참 시계를 안 올렸네요. 자, 한번 시계를 봐요. 지금 6시 14분인데 지금 일요일날, 지금 이거 방송을 제가 월요일날 올지 화요일날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과연 경제라는 거는 예측을 가지고 틀리던 맞던 내가 예측을 한 다음에 내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다시 판단을 해서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걸 난 따라가야 된다.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내려간다. 이거 내가 여기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내가 분명한 거는 이거를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분석을 해서 말을 바꿔야지 재테크에서는 성공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경제라는 거는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물고기가 어디로 가다가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예상을 하는 거를 우리가 경제 예측이라고 그러고, 여기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물고기가 이 돌멩이에 부딪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얘는 여기를 넘어간다는 얘기를, 방향을 바꾸지 않는데 넘어간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누군가는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옆으로 흘러가지고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얘는 이렇게 가다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분기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돌아서 가면은 가는 거고, 돌아서 다시 백으로 가면은 침태로 가는 거다. 이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분기점을 지금 7월 초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붐을 잡을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부를 가지고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붐을 제대로 준비 한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경제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달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제 방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 이 생각이 틀리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맞는 설계를 해서 시장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244년 만에 최고의 투자 기회를 나의 것으로 저는 한번 만들어 가 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자, 행운을 빌겠습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